네, 여러분들 그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상속세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뭐 이거 상속세 되면 우선 부자다, 또 많이 떼간다. 또 이제 사실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예전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기업 총수들의 얘기다. 예. 근데 이제 점점 일반적인 우리네 얘기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기존에 앞서서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약간 부자분들이 좀 내는 세금 같아요. 부자의 이제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상속세 얘기를 좀씩 하나씩 좀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말을 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다른 나라 이제 넘어간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세를 그 나라는 이제 폐지를 했죠. 이제 코로나19로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원래는 그 스웨덴 회사였어요. 스웨덴 회사였고 그 회사 이름이 그 아스트라 에이비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1984년도에 그 설립자 미망인이 돌아가셨었어요. 이게 스웨덴은 설립자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에게 줄 때 상속세를 안 내요. 안 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제 설립자 미망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자녀들이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이제 70%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장에 소식이 퍼지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전부 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먼저 던지죠. 그러면 주가가 진짜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그때 펼쳐졌었고 근데 보유 주식 매각했는데 대금이 다 안 됐어요. 그걸로 상속세를 다 못 내가지고 결국 이제 상속 포기하고 그게 이제 영국의 제네카라는 회사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아스트라 제네카라는 이제 회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입장에서는 그게 좀 상징적인 하나 이슈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부가 많이 유출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리치 노마드를 한 거죠. 이제 국가에서 여기다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바꾸자.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유출이 되니까 2005년도에 이제 스웨덴에서는 상속을 폐지를 하고 이제 자본이득세라는 형태로 이제 변화를 시켰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이런 유명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가압을 이제 아예 포기한 경우도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 학계에선 대부분 아시는 건데 손톱깎이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37이라고. 예. 7이 3개에 박혀 있는 이제 37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2008년도에 150억 정도 상속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회사 지분을 그냥 다 팔았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또 적자 기업 돼버리고 뭐 이런 상황도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가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상속세 지금 너무 좀 기업의 유지 자체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완화시키자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나온 이유가 대충 짐작은 하실 텐데요. 이 상속세가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세율 자체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대기업 일가 얘기로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지금 제가 그러면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 물론 이제 좀 이제 되게 좀 죄송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혹시나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라는 계산은 한 번쯤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왜냐하면 이미 최근에 뉴스 같은 게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라고 이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재산가액 총액에서 이제 채무를 한번 빼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근저당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빼보시면은 이제 순수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보험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나 주식도 다 넣어야 되겠죠. 넣으시고 나서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바로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상속세는 대한민국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어요. 5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배우자한테 얼마 줄지는 모르니까 우선 5억 원만 빼는 걸로 해서 총 10억 원을 빼보세요. 10억 원을 빼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억 원이 있다. 그러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니까 저 30% 세율 구간이 되겠죠. 그럼 7억에 30% 2억 1천 빼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제외하면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왜 무섭냐면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아까 제가 100억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이제 45억 4천이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맞네. 예.
예, 결국은 이제 생각보다 이게 계단이 이게 10%, 20%, 30%, 40%, 50%가 촘촘하게 올라가서 30억 넘어가면 어차피 50% 세율 구간이니까 과세표준 30억이 넘어갔다 그러면 재산이 1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5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 가만히 있던 제 부동산이 그냥 올라가면 상속세는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아주 이제 본질을 보고 계신 건데요. 예.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상속세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가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소중히 쭉 사셨던 주택 한 채가 3억 원짜리가 그냥 2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1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억 4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취득세. 상속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재산가액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 취득세를. 예, 그걸 이제 뭐 6개월 이내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담보를 잡아서 연부연납해서 이제 뭐 4억 4천을 총 11년간 쪼개서 10년간 쪼개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근로소득자인데 세후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면 10년간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상속 금매 물건이 가끔 나와요.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그 상속인이 한번 또 찾아오셨었어요. 그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700억대 정도 있었으니까. 네. 약간 이제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김경일 교수님 할아버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3대 독자로 가서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김경일 교수님 할아버님이 700억 상속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할아버지에게 이제 받아요. 다음 세대가. 네. 50%에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이분은 이제 물론 이제 채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80억 정도 나와서 280억이면요 2랑 8을 빼고 동그라미가 9개거든요. 전 숫자를 웬만하면 억 단위부터 세는 이제 그게 있는데 억 단위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는 한번 좀 세고 쉽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얼마를 물려받으시냐면 420억을 물려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들 나이가 한국은 생각보다 많아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평균 수명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80대 이상 피상속인이 50%가 넘고요. 70대 이상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시는데 상속받을 때 내가 3, 40대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상속받으신 분이 그때 60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에서 놀라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280억이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받았을 때 놀라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이제 좀 세게 박혔는데 그러면 나 내일 죽으면 얼마예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재차 상속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420억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받고 나서 420억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면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에서 빼고 그 다음에 한 10억 정도 빼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내니까 한 220억 정도가 또 물려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죠. 자녀가 또 220억을 받죠. 그 다음에 또 상속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똑같이 50% 빼고 한 10억 정도 빼시면 그래서 한 100억 정도, 120억 정도를 물려받습니다. 100억 정도를 상속세로 내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부자는 그래서 3대는 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부자는 준비하지 않으면 3대 밖에 못 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3대 밖에 못 간다 보십시오. 이게 상속세라는 뭐 세목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라고 비춰집니다. 거기다 지금 여러분들은 재산만 보시지만 상속인이 지금 한 명이란 가정이잖아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 재산은 분산될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가 유지되는 게 뭐 기업 차원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이 분산됐었을 때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라는 고민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그래서 뭐 이게 항상 지표라고 제가 뭐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OECD국을 항상 빗대서 많이 말을 하니까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이 총 조세 수입,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일 세금으로 걷었다 라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얼마일까? 이런 비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총 조세 중에 1인데 총 조세가 100이니까 사실 메인의 세금은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일 건데 2%가 이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중 내에서는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 OECD 평균에서 한 5.7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 이래서 이렇게 높은 편이어서 OECD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뭐 아예 폐지한 국가도 많고요. 사실은 17개 국가 정도, 38개국에서 17개 국가 정도는 폐지하거나 폐지할 예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상속세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상속세가 대부분 낮아요. 실효세율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명목세율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50%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는 거 50%를 막 내진 않잖아요. 무조건.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세율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게 더 낮은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빗대 봐야죠. 그래서 이제 자산가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이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리치노마드란 현상이 좀 펼쳐져요. 리치노마드는 뭐냐면 이제 부자가 노마드, 유목민처럼 산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세금이 국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나뉘는데 결국은 이 나라를 좀 사업을 다 접고 이제 다른 나라로 좀 가보자.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세 없고 자본이득세로 바뀌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항상 봐야 되겠지만 자주 바뀌니까 세법은 부모가 각각 돌아가실 때 1170만 달러 이제 하나로 한 15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증여세는. 예. 제가 최근에 네. 최근에 저는 이런 상속도 많이 처리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녀분들은 미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상속 처리하러 왔죠. 왔어요. 근데 자기는 상속세라는 걸 미국에서는 낸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으니까 네, 이거를 뭐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각간이 이제 뉴스로만 접하는 수준이었는데 상속세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세금이구나 라고 이제 밝혀진 걸 알고 좀 놀라시는 그런 상담을 할 때 이게 국가적으로 느끼는 차원이 엄청 다르구나 그걸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이제 상속세가 재벌들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세금이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특히나 제가 느끼는 건 서울 경기에 주택 한 채 있으면은 이게 과세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되시는 대상자가. 그래서 세무사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받으면 그때 좀 놀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본인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가 좀 안 돼 있으시고 사실 뭐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이제 상담 요청을 했는데 부동산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제 관련된 각종 서류를 떼거든요. 뭐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그런 거 건축물 대장, 뭐 토지 대장,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이런 서류들을 발급을 하는데 주소를 모르세요. 아무튼 생각보다 주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얼마인지를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내가 살 때는 뭐 3억 정도였어 뭐 이런 느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서 이 얘기를 꼭 하는데 하루는 또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속이 찾아오셨어요. 피상속인은 이제 남편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좀 유명한 시장에서 이제 할머니가 그 장사를 했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뭐 채소 팔고 뭐 이런. 예. 근데 그런 분들 특성이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안 쓰시죠. 예, 안 쓰세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 뭐 물려준다고 이제 건물 조그마한 거 이렇게 두 채 있다고 하셔. 예? 제가 그랬는데 작은 건물은 없다 세상에. 작은 건물은 없다. 항상 그러세요. 그런 분들 요만한 거 있어 막 이런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있으셨는데 이게 본인 다 명의셨어요. 근데 본인 이제 검소하게 사셨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금이 이제 간단한 이제 소득세 정도였기 때문에 세금이 많지 안 나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니까 총 재산가액이 한 40억 정도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건 없다니까요. 예. 근데 취득가액이 엄청 낮았어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예전에 분당이 거의 개발되기 직전에 사신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채무랑 각종 공제 빼니까 10억 정도 빼니까 25억 정도 나온 과표에 아까 그 세금을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8억 정도 나와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죠. 상속세가 한 8억 정도 나오실 것 같다니까 그분이 진짜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놀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에 대한 이제 예측성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본인 재산에 대해서 그냥 사고 임대만 돌리고 이렇게 쭉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생각을 하셨었냐?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많이 냈던 종합소득세를 생각을 해서 한 300에서 500만 원을 생각했다. 온도차가 너무 커요. 온도차가 이게 세금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세금이 아니세요. 이게 혹시 또 직장인분들도 계실 건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과 좀 다른 세금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놀라시죠. 그리고 그거를 6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도 접하면 이제 놀라죠. 그러니까 그분 좀 약간 비틀거리면서 나가셨거든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좀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이제 상속세를 낼 유동성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왜냐면 주택 한 채 있고요. 사실은 현금 1,000, 2,000만 원 있고 끝이세요, 대부분. 예, 근데 그 주택이 이제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자녀들이 이제 같이 살아오면서 추억들이 다 깃들어져 있었는데 그 주택을 이제 만약에 금매로 팔아버려야 된다거나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럴 때 이제 참담한 심정이 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벌의 얘기만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자산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예방적 절세예요. 그러니까 절세는 닥쳐서는 절대 안 되세요. 이제 뭔가 꼼수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세청의 정보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아셔야 되는데 웬만해선 꼼수 자체가 거의 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적 절세를 하라고 항상 좀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 내잖아요. 그러면 아야 친하게 지내. 상속세를 냈어 이러게 되는데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보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를 드리지 않았지만 201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그 부동산원 통계 내역이 5억 5천 정도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예요. 근데 좀 주춤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됐다. 제가 수치를 뽑아보면 사실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면 상속세 한 500만 원. 근데 이제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더 잘 지내시고 나서 3년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상속세가 1억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 거죠. 밸류가 올라가 버린 거니까. 근데 보세요. 그 아파트는 7년이 지났으니까 더 낡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느끼는 입장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에 이제 상속세 납세 의무자랑 총 상속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통계를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건데 2016년도에 한 6,400명 정도가 한 14조 정도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500명이 56조 정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상속세 이제 신고 인원 자체는 한 3배 정도, 그리고 상속 재산가액도 한 3배 이상, 3.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 일반적인 대한민국이 가지고 계신 상속 재산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좀 말씀드려보면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내가 1000세대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84제곱미터다. 84제곱미터가 있는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간에 혹시나 압동해서 84제곱미터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그 금액을 끌고 왔었습니다. 네. 그 대신 기준시가를 쓸 수 있는 거는 아파트 말고 그 이외의 부동산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답 과수원, 그다음에 뭐 나대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빌라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아예 달라요. 거의 비슷할 것 같지만 세법에서 매기는 그 시가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은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호수도 다르니까 이 옆에 빌라가 30억이 팔렸으니까 당신도 30억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이걸 낮게 가져가라고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낮은 세율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20억 정도 하는데 10억에 싸게 받아서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래에 팔 때 30억에 판다고 해볼게요. 취득가액이 돼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부모 세대는 끝이에요. 엑시트인데 이걸 받는 상속인은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10억에 싸게 받으면 상속세는 적게 내겠지만 미래에 양도세를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 또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눈앞에 상속세도 줄이고 미래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면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상속세를 할 때 하나의 세목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뭐 보유세 다 믹스돼서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게 이제 복합적인 이제 자산 관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정말 급등하면서 납세 의무자도 진짜 대폭 늘어났어요. 과도한 세금에 대한 세법 개정이 있을까 기대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었잖아요. 근데 그 세율표가 아까 그 세율표가 1999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학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1999년도에 제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의 짜장면 가격은 이제 몇 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부동산에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일괄공제 5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때 돌아가셨으면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근데 얘가 지금 2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5억 공제하게 되면 1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이제 4억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취득세 한 4천만 원 내면 한 4억 8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세율표 자체가 바뀌지 않고 과세 표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증여의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이러게 됐다가는 우리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어머님이 충격 먹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어떻게 할까. 예, 이게 경험을 평생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10억만 있어도 진짜 부자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와닿는 게. 근데 세율표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세금은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편적으로 상속세가 가장 많이 펼쳐지는 게 아까 봤던 10억에서 20억 사이예요. 진짜 아파트의 가격이 그냥 그냥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효율적인 좀 부의 이전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예방적 절세를 어떻게 하면 좋냐가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10년 주기의 이제 증여 설계예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10년 주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란 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말씀은 드려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태어나고 나서부터 줘야 주고 나서 10년이에요. 저는 먼저 이제 현금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배당주 위주로 증권계좌 만들어서 왜냐하면은 2천만 원 사실 어떤 부동산을 사긴 너무 적은 금액일 것 같고 주식을 사는데 사실 그것도 웃기잖아요. 영살이 주식을 한다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소비성 이제 주식 위주로 해서 배당을 쭉쭉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배당의 세는 배당 소득세를 어차피 아이가 내는 거니까 15.4%를 따로 내는 거니까. 시드 2천은 줬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 처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증여란 게 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영살 계좌로 데이 트레이닝을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30살에 나 지금 속된 말로 분유값도 없는데 내가 무슨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냐 이러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계 존속에는 조부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부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윗선을 다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의 이제 39%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 30대는 12%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젊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결혼을 해서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건 거의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씀드려요. 대부분 그러세요. 이제 자식은 미운데 손주는 예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조부모 세대가 좀 더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 예. 격대 교육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세대를 넘어서. 예, 이렇게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사실 증여를 줘서 미리 이제 마중물 주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속세도 줄여주는 게 증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증여는 이제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건데 이제 증여는 이제 주게 되면은 받은 사람이 내는 그 증여세인데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증여한 사람이. 그러면 본인의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얹어서 계산해요. 상속세. 10년 전거. 네. 이게 가장 상속세 계산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초기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증여세 낼 때는 낮은 세율인 뭐 20%로 냈는데 이게 만약에 9년 이내다 그러면은 그때는 20%지만 상속재산에 얹었더니 50%다. 그러면 차익인 30%를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 됩니다.
증여할 때 자녀를 데려와라. 왜냐하면 자녀도 그 힘들게 일군 부모님의 그 재산을 가져가는데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고마워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근데 상속인은 10년이고요.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이에요. 상속인 이외의자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예. 1차 상속인이 아니니까. 네, 5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야 돼요. 결국은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말했던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을 기점으로 0살 때부터 뭐 40살까지 증여를 한 사람, 두 형제가 있었는데 증여를 한 시뮬레이션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증여를 안 해요. 이거 듣고 가서서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닥쳐서 하세요. 이제 요즘은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죠. 왜냐면은 뭐 교통사고나 이런 끔찍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요양하다 돌아가시는데 그때쯤 이제 돌아가시기 전쯤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좀 힘드실 것 같다 이래 말씀을 하면 그때 갑자기 허겁지겁 이제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요. 죄다 걸립니다. 죄다 걸리는데,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사전증여로 10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 때 걸려서 추징을 받는 건데 그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사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한번 세액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면 15억 정도 재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제 4번 정도 증여를 했다고 가정한 절세 플랜이에요. 두 자녀에게. 이제 정확한 모든 액수를 쓰진 않았는데 그럼 당연히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액수만큼만 했으니까. 상속세도 한 1억 1,700 정도 나와서 이제 끝입니다. 근데 절세 플랜을 안 하게 되면은 우선은 증여세, 그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를 이제 갑자기 그 40년치 거 4번 해야 될 걸 몰아서 막 갑자기 2억씩 3억씩 가져가시니까 그것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때 신고를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안 걸리겠지 이런 마음에. 그러면 뭐가 걸리죠?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플러스 알파 적어 놓은 게 가산세예요. 네. 가산세가 근데 저게 몇 천만 원이 될지 모르니까. 거기다 상속세는 다시 이제 10년이 지나지 않은 걸 전부 다 얹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증가됩니다. 상속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 나와서 세부담 차이가 이제 1억 300만 원 정도나 차이가 날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미리미리 주라는 것도 있지만 15억 정도의 상속을 받을 때 1억 정도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결국 그러면은 이제 지금같이 현금 준다 그러면 너무 심플하니까. 근데 이제 가끔 오해가 사는 것들이 있어요. 뭐 보험을 대신 가입을 받았다거나 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이건 증여인가? 생활비도 증여인가? 뭐 이런 것들. 우선은 이제 결론부터 좀 내려볼게요. 용돈부터 하고 보험료 얘기를 드릴게요. 용돈은 결국은 생활비잖아요. 첫 번째로 생활비는 가액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금에서는. 네. 결국은 생활비의 본질이 뭐냐? 일시적이고 소모성이어야 돼요.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도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어떤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건데 나는 초밥 먹고 싶으면 일본 가서 먹고 놀이공원 가고 싶으면 홍콩을 간다. 너무 막 부러워서.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약간 교포 같으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대한민국의 상속세랑 증여세를 모른다.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느꼈어요. 네. 저런 말은 되게 한국에서 위험한데? 이런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금 민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계좌가 남아있다 보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성이어야 돼요. 사회 통념상 지켜지는 거. 근데 그걸로 주식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자산 형성을 하면 그건 증여예요. 네, 물론 쉽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100만 이상 현금 써보신 적이 최근 10년 내에 있으세요? 그 정도의 경조사비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현금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네, 대부분 카드를 쓰거나 뭐 이제 관련된 다른 이체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가니까 그래서 생활비에 주의할 점은 뭐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시면 안 돼요. 자산을. 예, 자산. 예.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명확하게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취득가액을 소명을 못 할 텐데.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서라는 걸 써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스위치를 해서 보험료 쪽으로 가보면 종신보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뭐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계약 돌아가시면 그럼 수익자가 누구냐? 아들이다. 이 형태 때만 이게 상속세에 포함이 안 돼요. 상속재산으로.
결국 이제 큰 거액이 오갈 때는 이런 것들 이슈는 정말 주의하셔라. 왜냐하면 이런 조그만 것들도 조사하다 보면 다 같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보는 거고, 유사한 케이스로 이것도 있으실 거예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돈 번 거는 자녀 명의로 다 모아놓자. 그리고 엄카 써라. 엄카 찬스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과연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막 다 보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예, 한 분의 그 소비 내역을 볼 정도로 한가하진 않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때 이 경험했던 기법들을 말씀드리면, 자,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아요. 근데 자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엄마 카드가 자꾸 뭐 어디 편의점, 부산점 찍히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그 사용 기록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아니면은 뭐 근로 같은 능력으로 본인 생활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피부양자로서 부양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소득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긁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약간은 증여성질로 보는 게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신 게 사실 이거예요. 차용증.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현욱 씨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샀다. 부모님한테 좀 돈이 부족하니까 2억 원 정도 빌렸어요. 네, 차용증 쓰고 5년 있다 갚을겠다. 이래 나눠서 갚겠다. 차용증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증여로 볼까요? 자, 차용을 할 때 사실 그 따져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따져요. 사실은 빌리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제가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생활비 다 받고 있는데 엄마한테 200억을 빌려서 건물을 사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자체를 형태를 믿을 수가 없겠죠. 이제 과세관청에서도 합리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빌린 사람이 과연 그걸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1억에 차용증 쓰더라도 추징된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아까 대기실에서 뉴스 보고 있었는데 그 뉴스가 딱 이 케이스였어요. 시어머니랑 이렇게 돈 차용증을 썼는데요. 이자를 현금으로 줬다고 했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하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증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 내역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사 시작하고 나서 허겁지겁 만드신 거예요. 근데 조사는 몇 년 있다 나올지 절대 모릅니다. 6개월 있다 나올지 3년 있다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증여로 추징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과세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럼 이자를 주고 원리금도 상환했는가, 원금도 상환했는가, 이걸 보는데 그 거래 내역이 하나도 없고 차용증만 딱 썼다. 차용증은 정말 뭐 기깔나게 썼다고 해볼게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대로 실현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용증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뭐 인적사항부터 해서 얼마 빌렸고 이자 몇 프로인지 이런 것도 써야 돼요. 이자가 법에서 정한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를 적게 줘도 그것도 증여해요. 몇 프로일까요? 지금 법에서 정하는 이자는 4.6%예요. 이게 법이 이제 약간씩 바뀌는데 이 증여세법에서 지금 4.6%를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줬던 금액 곱하기 4.6% 마이너스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라고 해도 이제 합리적 경제인이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0.1%를 받고 자녀한테 준다고 이게 합리적인가? 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죠. 이자의 과세를 안 하면, 자,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아까 그 예시로 200억을 빌려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돼요, 자녀는. 그러니까 4.6%를 정해놓은 건데, 그럼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딱 2억 1,700만 원 정도 되면은 4.6% 곱하면 딱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자 안 내니까 무이자로 써도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과연 믿을까요? 누가 합리적 경제에 2억이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1원도 없다는 걸 믿어주겠냐. 그래서 이제 이자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도 기록을 만들어 놔라. 우리 통장 메모 쓰잖아요. 아버지한테 뭐 원리금 상환함 이런 걸 써놔야지 이게 증거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계좌이체로 무조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뭐 현금을 줬다 이런 것들은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제 고객분은 진짜로 이자를 빌린 걸로 해야 돼. 진짜 빌린 거예요.
이거 절대 증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빌린 가액이 좀 많아요. 좀 높아서 오히려 증여가 되면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키셔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드님의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도 설정해요. 예. 근저당권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자 소득도 소득이잖아요. 원래 이자 줄 때 원천징수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27.5%를 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만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디테일을 하자면 그럴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이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면적이 10억에 최근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를 10억으로 잡고 그럼 10억 원인데 자녀가 이거를 7억 원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 세금은 이제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뭐 취득세는 빼고 이제 싸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거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다 가정을 하면 아버지의 세금. 그다음에 자녀는 싸게 가져갔으니까 증여세가 어떻게 나올까? 요게 이제 고민이 될 건데 첫 번째로 이거의 플랜을 이제 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법상 이렇습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7억 원을 실제 주고받았지만 10억 원으로 계산해 라고 됐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자녀는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느냐. 근데 시가의 30%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딱 3억 원 차이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좀 덜한 부담으로 부동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다 합법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본인도 비과세를 만들어서 미래에 팔면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가액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증여재산가액을 지금 1원도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 원이 더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돈도 줘도 되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하시면 절대 이제 불법적이거나 그런 요소가 아니라 명확한데,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럼 자녀가 진짜 7억을 줄 수 있었는지가, 자녀가 7억을 줬다고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사실상 7억을 이체한 내역이 없다. 그러면 전체가 증여가 돼요. 근데 7억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임대 보증금이 6억이면, 그렇죠. 그러면 그걸 승계하는 조건이고 차익만 마련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저가 양수도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증여세도 사실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공제가 되니까 거의 안 걸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걸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황재성 씨가 나오시는데 결혼 12년 차라고 하시네요. 황재성 씨 부부가 이제 어느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하는 것에 추후 양도세나 상속세가 좀 유리하다라고 해서 원래 아내 명의 100%였어요. 100%였는데 이 15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15억 원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15억을 갖고 있는 거니까 40%를 주면 딱 6억이잖아요. 그럼 40%까지 증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억에만 펼쳐지면은 딱 하나 세금만 내시면 돼요. 증여취득세만.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아파트 공동명의 바꾸고 나서 갑자기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증여세 내라고 나온 거예요. 생활비를 받아서 쓰신 거예요. 800만 원씩 뭐 받아서. 그래서 뭐 300만 원 생활비 알뜰하게 쓰고 나머지 금액을 모아놨는데 이 저축을 한 게 아까 말했던 뭐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이런 형태로 분산 투자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냥 그 행정 업무 편의상 내가 이렇게 했다. 내 명의로만 지금 보관을 해놓은 상태였다라는 것들에 대한 뭐 소명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500만 원씩 10년간 모으면 이렇게 촉촉하게 계속 젓는 게 모이면 꽤 커진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한 번에 재산이 움직일 때 큰 금액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금액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꽤 한 번에 돌아올 때. 근데 이 가정은 사실은 재미삼아 만든 가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걸로 상속세 쪽으로 또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남편하고 사이에 두고 자식 두고 이제 평범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럼 상속세 정리를 해가지고 뭐 세무사 통해서 상속세 신고서도 완료했어요. 근데 이제 상속세에는 조사가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결정 세목입니다. 이제 결정 세목은 뭐냐면 내가 6개월 이내 신고서를 넣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이 신고가 맞네라고 도장을 꽝 결정을 내려줘야 그 세금이 끝나요. 그 전에 조사를 받는. 예. 근데 이제 가액이 아주 낮으면 자체 조사로 끝나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는 뭐 조사 받아본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속재산이 좀 낮거나 이슈가 없어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속 세금이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세 내고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남편 사망 이후에 본인과 이제 아이들 상속세 다 냈는데 이거 왜 상속세가 나왔을까요? 이게 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 사건은 진짜 이런 일이 가끔씩 펼쳐지는데 내연녀 사건이었어요. 네. 이게 내연녀의 아파트를 사줘서 그 부동산 매매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네. 10억 원짜리였는데 그럼 10억 원이면 여러분들 증여세가 얼마냐면 간단히 계산하면 2억 2천 나와요. 이게 3년 전에 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내연녀가 그 증여세를 내야 돼요. 안 냈으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자,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5년 이내니까 얹어져요. 근데 그건 누가 낸다? 상속인이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산세형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세금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세율이 높아져서 차익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게 돼가지고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도 결국은 5년 이내 사전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이렇게 포착됐을 때 좀 리스크가 있다. 결국은 이제 이 규정이 왜 생겼냐? 피상속인이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날 돈 다 빼서 다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고자 해서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좀 억울하잖아요. 이런 경우 억울해요.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제를 도와줬어. 가족 몰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형제한테 준 게 이제 이건 잘 드러나요.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가족 관계는 과세관청도 보기가 쉬우니까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한테 준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상속 재산에 얹어지니까. 근데 이 형제가 어렵잖아요. 이 상속세를 뭐 예를 들어서 대신 내주고자 해도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관계가 이제 서먹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유산세형, 유산과세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갖고 있는 피상속의 총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한다? 받은 만큼 내자, 상속세. 예, 이게 유산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맞아요. 내가 받은 만큼 내자. 근데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네, 편법이 어떤 편법이냐면 양자가 생겼습니다. 양자를 3명을 들이면 다양한 방식들을 이제 편법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개정됐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 해도 법정 지분만큼은 내라.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상속세를 바꾸는 게 이게 손바닥 뒤집기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논의들이 거쳐가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도 다양한 케이스가 많으니까 다양한 이런 방식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는 확실히 세금이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더 또 다른 케이스 또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이제 좀 더 흔한 케이스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상속세 신고해야 된다. 말은 들었는데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재산 좀 알아봤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돌아가시면 피상속인하고 상속인들의 10년치 계좌 내역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보니까. 문제는 그 10년 이내면 갑자기 이제 얹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0년치 계좌 내역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머니가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있었던 거예요. 막 돈을 인출을 하셨어요. 근데 몰라. 왜냐? 제 아버지가 지난달에 돈 얼마 썼는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근데 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닌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원의 거액의 인출 금액이 있는데 그걸 소명을 못하면 이거는
안타깝지만 상속 재산이 얹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이제 케이스들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소명한 케이스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사람이 좀 약간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뭐 어떤 종교 단체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첫 번째로는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현금을 줘야 너가 좋은 곳을 간다. 근데 막 300만씩 주셨어요. 막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금액이 컸던 거예요. 결국 그 받으신 분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소명을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주셨다. 진심이 좀 통한 케이스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기도를 하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소명할 거냐? 기부금 영수증을 다행히 받았어요. 종교 단체니까 기부금 단체 영수증을 그러면 그 기부금 영수증 좀 끊어달라고 해달라. 받으신 게 있으실 때 그 정도 끊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도 했고, 세 번째로 이제 건강을 챙기시게 되잖아요. 이제 두 개 케이스가 뭐냐면 10만이랑 공진당이거든요. 산을 이제 지리산에 잘하신 분한테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거래할 때가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체된 내역이나 건넨 내역은 있는데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진당 그런 것도 이제 가서 구입을 하시는 거고. 알 수 없는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간병인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득 포착을 좀 피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금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사인이라도 받아가지고 좀 소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뭐 꼼꼼히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터부시 되더라도 사실은 부모님이 어떻게 좀 자금을 쓰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상담했는데 어머님이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한 분한테 맡긴 거예요. 어떤 분에게. 믿고 맡기니까 이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생긴 막 수익이나 이런 거를 막 몰래 가져가고 쓰고, 그 내역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계좌를 살피면서 밝혀낸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게 합법적으로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라. 왜냐면 그분은 소득 신고를 안 하셨어요. 받은 금액이 꽤 되는데. 근데 어떤 목적인지 모르고. 거의 그런 케이스도 밝혀져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좌 내역을 보면서 재산에 대해서 지키기 위한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상속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방어적 기제로 정말 알아두셔야 되는 좀 지식인데, 이게 80대 자산가분이 이제 슬하에 2명 있었어요, 자녀가. 근데 또 자녀 중에 또 이게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니까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좀 게을렀고, 둘째 아들은 좀 꼼꼼했어요. 첫째 아들이 결국 귀가 얇아요. 막 사기 잘 당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산 탕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째 분에게 이제 너가 우선 다 가져가서 차라리 첫째 힘들 때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둘째 분이 또 이런 분들 심성이 또 착해. 그래서 아니요, 같이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억씩 받고 상속세가 이제 40억이 나왔어요. 그럼 20억씩 낸 거죠. 100억을 받았는데 50억씩 받고 20억씩 낸 거예요. 내야 되겠죠. 내야 돼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내면은 나는 30억씩은 서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첫째 분이 상속세 내기 전에 이걸 받아서 홀랑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재산까지 날려먹은 거예요. 본인 재산까지 날려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상속세 어떻게 해요? 이 20억이 여기로 가죠. 왜냐?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까지는 상속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로 가야죠. 여기 압류해봤자 걷어낼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둘째 분은 40억을 내니까 1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처참한 이제 너무 극단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상속 다툼이 펼쳐졌을 때 요런 케이스 좀 펼쳐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시면 현금성 자산은 웬만하면 공동계좌로 묶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다 같이 상속세를 내거나 취득세를 내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상속 다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느낀 바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좋아하셔가지고 30억 원이 넘어가면 싸워요. 재산이 50억이 넘어가면 경찰을 불러요. 이게 더 다툼이 좀 커져요.
그리고 이제 100억이 되면 오히려 되게 조용해요. 법원에서 만나거든. 그러게 되는데 제가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속 재산의 다툼은 본인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뭐 내가 5가 아니라 난 6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게 있어요. 세금은 이렇게 공동의 문제다. 그러니까 다투더라도 세금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라. 왜냐하면 결국 가져가시는 건 상속세랑 취득세 내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서로 다 합의를 좀 보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녀 둘만 주구장창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도래해버리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얼마를 줬는지 확정을 짓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그 공제만 잘 받았어도 세금을 뭐 10억을 줄일 수 있었는데 결국은 둘이 싸우다가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가산세 쌓이고 내야 될 세금 10억 더 내고, 그러니까 남는 건 오히려 더 로스가 많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봐라. 이 정도는 어차피 같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케이스 또 말씀드려볼 건데 생활 속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할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5억 원짜리 이제 주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괄공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상속세 상담을 굳이 안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뭐가 있겠냐. 나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세무서로부터 이제 세무조사가 또 나왔어요. 결국은. 예. 근데 이제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럼 가산세가 커지는데 상속 재산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민법상에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을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을 봐요. 보험금이랑 퇴직금. 이게 이제 얹어져서 세금이 추징을 받은 거죠. 결국은 이제 정확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상속 재산인지 모르는 상황이면 상담을 꼭 받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상속인들은 자신이 진짜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망 신고할 때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꼭 꼼꼼히 보시고 계좌 내역도 보신 다음에 진짜 별다른 상속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신고를 좀 권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두 번째 케이스인데 내가 부동산을 받아요. 근데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가치가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상속세가 안 나와요. 맞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끝이지만 나는 스타트예요. 이걸 받으면. 얘를 미래 10억에 판다 치면 5억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1억 9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 기준시가로 가져가면 5억밖에 안 하지만 감정평가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걸 시세로 맞춰서 한 8억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8억을 올리면 취득가액이 8억이지만 상속세도 어차피 10억 미만이니까 0원. 그렇지만 미래 팔 때는 8억의 취득가액이고 10억에 파니까 2억에 대한 양도세는 6천만 원 정도. 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파는 것까지 고민한다 그러면 무조건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신고는 안 해도 돼 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속 포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프면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상속이 게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3개월 지나면 뭐 다른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빨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게 편해요. 상속 포기는 이거예요. 나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상속인이 아닌 걸로 해줘. 나를 아예 아무것도 관련시키지 말아줘가 상속 포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 재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빚이 2억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 500만 원 중에 일부만 사용해도 사실 빚 2억 원을 함께 물려받아 버리는 케이스가 펼쳐지니까. 그래서 원래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 있잖아요. 계좌 다 묶여요. 상속인들이 다 본인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가야지만 그 계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아버지 걸 매각을 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생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아냈어요. 결국 다 재산을 원래 확보한 꼴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상속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상속 포기하다가 막 10년 넘게 교류했던 친척한테 막 갑자기 빚이 넘어가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해야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서 올해 24년도에 최초로 생긴 이제 제도 하나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인이랑 출산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혼인신고일 전 2년, 후 2년 이내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이 1억 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예, 10년간의 그 2천만 원, 5천만 원과 별개로. 혼인하고 이 출산하고 다 합쳐서 1억이라는 점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직계 존속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 혼인율이 너무 낮아지는데 2023년에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만 원이래요.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온 정보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 1억 원, 신부 1억 원 받고 5천만 원씩 추가로 받으면 한 3억 원 정도 되니까 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 삶의 기반을 좀 마련을 해라. 그리고 혼인율이나 출산율과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결국 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있는 청년 세대 좀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데, 저 찾아오시는 분은 솔직히 말하면 미리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글 줘. 그러니까 절 찾아왔겠죠. 근데 난 절대 못 줘.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이러신 분들도 있고, 내 노후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뭐 증여를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속받는 분들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진짜 많아요. 나이가 너무 나이대가 높으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슬퍼요. 나이 드시면은 상속받고 나서 과연 어디다 쓸 거냐. 쓸 데도 없으시고 바로 세금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쯤 되시면 되게 검소하세요. 뭐 자산가라고 막 엄청나게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요. 좋은 옷을 10년 동안 입어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생활의 지혜를 저도 배우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20, 30대들은 약간 표현하기 애매할 수도 있는데 게임 스타트 자체를 못 해요. 뭔가 마중물이 없으면. 저는 마중물을 좀 주라고 정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마중물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적으로 좀 증여를 좀 설계를 하자. 미리미리 좀 받고 일정 부분 내더라도 이걸 좀 잘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이 상속 거지 자체가 되지 않겠죠. 상속 거지가 되는 건 좀 막고 청년들한테 좀 마중물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좀 강의가 좀 거의 시간이 맞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